불확실한 시장의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4월 22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하락 출발했던 양시장 한때 모두 상승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죠. 그렇습니다. 어저께 미국이 많이 하락한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주 수급이 양호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섹터별로 봤을 때는 유통주 또 방산주라든지 모멘텀이 살아있는 섹터들은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증시 토크에서 알아보겠고요. 간밤 뉴욕 증시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의장 압박이 계속되면서 3대 지수 모두 2% 넘게 하락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는 비난이 너무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투자자들 불안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과 달리 잘 풀리지 않는 관세 협상의 우려는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계속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뉴욕 인사이트에서 자세히 짚어보겠고요. 또 머니주민에서는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 부진을 이겨내지 못하는 테슬라, 언제쯤 투자자들을 웃게 할지 실적 전망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 토크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KR리서치 김대준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증시 대비로는 그래도 참 다행입니다. 일단은 국내 증시 사실 그동안 많이 오르지 못했으니까 어느 정도 하단 자체, 하방 경직성 확보된 모습인 것 같은데 거래 자체는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앞서서 이제 하방경직 그리고 시장 자체에서 상승이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의 모습은 굉장히 강한 시장에서의 강한 모습이라고 시장. 보고 있어요. 어제도 마찬가지였죠. 예. 전체적으로 시장에서의 모습이 잘 빠지지 않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특히나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경기 방어주가 선방해주고 있고요. 또 금융주들이 시장에서 지수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가운데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나쁘지 않다.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상으로 보면은 지금 상방도 막혔지만 하방도 막혔다고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방어주랑 그다음에 금융주만 올라가면 지수는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제 ETF나 레버리지를 가지고 지수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다음 장은 상승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고요. 첫 번째, 경기 방어주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음식료만을 생각하는데 유틸리티 업종 내에서 한전이나 KTNG 종목의 주가가 네네. 강세 현상을 보여주죠. 그리고 또 통신주도 우리가 경기 방어주라고 포함을 합니다. KT나 SK텔레콤의 주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은 현재 리스크 온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 회피보다는 위험 선호 현상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이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금융주가 강한 이유는 물론 실적 발표도 이유가 있을 것이고 주주 환원 정책도 이유가 있을 거지만 금융주에 대한 적극 매수를 하고 있는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예. 유동성이 좋기 때문에 외국인이 시장에 들어올 때 첫 발로 진행하는 것이 금융업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현재 시장에 대해서 아직 방향의 진행이 되어질 수 있는 변곡점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네. 이게 다음 주가 될지 내일이 될지 일정 빠른 시일 내에서의 시장 흐름은 변화할 것이라는 측면으로서의 경기 방어주와 금융주에 대한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종목별로 봤을 때는 이제 오늘 외국인이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매수하는 종목이 네이버고 또 네이버는 보니까 기관 쪽에서도 지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어떤 호재가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단순 낙폭과대라고 봐야 될까요? 낙폭 과대에 의한 주가 반등은 이전 단계에서 일부 회복을 했고요. 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이 오늘 장에서 연속 매수는 아니고 오늘 장에서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간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아이템이 AI 퓨리오사였죠. 퓨리오사 AI. 네, 예. 퓨리오사였는데 기존에는 이제 소형주 중심의 움직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AI 관련하면 우리가 결정체로 확인될 수 있는 종목이 네이버나 카카오를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런 네. 맥락점에서 네이버의 주가 움직임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과거의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되면 네이버가 하루 오르면 다음 날은 카카오가 움직이는 이런 형태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과거의 주가 상황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도 연동해서 이번 주 상황에서 좀 긍정적으로 진행되어질 수 있는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도 그러면 일단 AI주에 끼어는 주는 건가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반응도가 오늘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이 AI에 대한 선호도로 집중된 결과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또 이제 뭔가 좀 정책 모멘텀이 있는 섹터들도 좀 빠르게 움직임이 이어지는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지금 전남 신안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지정했다고 해요. 좀 단어가 어렵네요. 네. 집적화단지.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신지생에너지라든지 아니면 SK이토닉스 이런 쪽 움직임이 좀 이어지네요. 요즘 장 너무 어려워요. 야, 하루하루가 다르게 어떤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네. 그 관련된 종목들이 하루에 변동폭이 그러니까요. 커지다 보니까 네. 우리가 이제 정책주에 대해서만큼은 투자 가치 섹터로의 확인이 됩니다. 과거에도 네. 정책주가 많이 있었죠. 정책주 같은 경우는 단발성 상승이 아니고 취임 이후에 1년 정도의 흐름을 두고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책주를 파악을 해서 정책주에 투자하는 게 투자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과연 뭐 다음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정책주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보게 되면 지금 여야가 합의된 정책주가 두 가지 섹터가 있겠죠. 첫 번째는 수도 이전, 행정 수도 이전. 두 번째는 AI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렇다 본다면 AI에 대한 정책주의 향후 흐름은 시간차를 두고 진행되어질 것으로 해석은 되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에 AI와 관련된 종목 간의 흐름들에 있어서는 조금은 가벼운 종목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선별화되는 과정으로서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우리 정민 앵커께서 얘기하신 네. 대로 그 신안 앞바다에 대규모 네. 풍력 해상 단지를 이제 조성을 한다라고 해서 오늘장 움직였던 게 SK 이터닉스 같은 종목들의 흐름들이 주가 강세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딱 시장을 판단해 볼 때 네네. 풍력 관련주가 앞으로 움직일까? 대세적으로 정책주의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질까라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풍력주의 대장주라고 한다면 우리가 CS 센터를 많이 생각을 하죠. 예. CS 센터 같은 경우 오늘 윈드죠. CS 윈드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주가가 오르긴 했습니다. 그런데 주도성 흐름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간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SK 관련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더 강화된 모습입니다. 네. 특히 말씀하셨던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풍력 관련 산업도 하지만 ESS와 태양광 사업에 집중화된 회사이거든요. 또 고체 산화물 연료 쪽으로 전지연료도 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까지의 움직임은 태양광 관련된 하나솔루션과 연대된 흐름에서의 모습이고요. 오늘은 이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됐는데 풍력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판단을 해보게 되면 우리나라 풍력 수준에서 전력 생산량은 한 1% 됩니다. 네. 그리고 신안 앞바다에 이제 집적화 단지를 만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전 정부에서 그 고창 멀지 않은 전라북도 고창 앞바다에 또 풍력 대단지를 진행을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네. 그렇다 본다면 풍력화 관련한 이 정책 관련 내용은 우리가 좀 더 지켜보면서 추이를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풍력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현 시점 정책에 대한 일관성 있는 투자로의 진행보다는 네. 주가 상황과 해당 뉴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지켜보자라고 해석되는 게 어떤 해석의 유리함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약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조선주나 방산주는 오늘 흐름 계속 좋은데 네. 그 중에서 특히 현대로템이나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이제 많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꺾일 줄 모르는데 이거는 계속 보유인가요? 보유자 관점에서는 보유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 매일매일 방송을 켜면 조방 얘기만 나오기 때문에 네. 나도 조선 방산을 한번 투자해 볼까 고민점이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특히 오늘 같은 장에서는 주도 섹터가 특별히 없는 가운데에서 조선 방산주의 플러스권 움직임이 진행됐기 때문에 조선 방산주 애매한 가격대이긴 하지만 투자에 대한 유혹을 느끼거든요. 근데 오늘 장에서 조선 방산이 움직였던 것은 특히 방산 흐름을 보게 되면 방산의 전체적인 그 재료가치 부각과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갔다기보다는 오전에 그 펠콘 그 발사 얘기가 있었죠. 네. 그러면서 항공우주가 먼저 움직였고요. 그러면서 방산으로 좀 전이 되는 형태에서의 주가 움직임이 나타났고 여기에 이제 LID X1이 오늘 주가가 상당히 네. 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 맥락점에서 방산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플러스권대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방산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주가 모습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렇다 본다면 나는 방산에 투자해보겠다라고 판단한다면 대장주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최근에서의 고점을 돌파하는 과정의 모습이 확인되고 나머지 종목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오늘장 강했고요.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 조선의 전체적인 플러스권에 한 3, 4%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조선주의 전체적인 최근 상황 하에서의 주가 모습을 판단해 보게 되면 이게 우상향으로 방향을 잡고 주가가 쭉 가는 것보다는 최근에 기간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 형태에서 오르내림. 어제까지만 해도 조선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아직 꺾이는 거 아닌가라는 분위기였거든요. 오늘 상승하면서 다시 가는 거 아닌가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이 부분 또한 조선주 또한 지켜보면서 좀 더 힘이 실릴 때 투자 관점으로의 접근이 필요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조선 3사 투자보다는 기자재 쪽에서의 흐름이 좀 더 탄력이 운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선주에 대한 투자를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기자재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종목이 있는 건가요? 기사재 그런 거는? 뭐 오늘 재료 나죠. 하나엔진도 마찬가지고요. 엔진을 만드는 기자재 회사들은 기존에 이제 이런 맥락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죠. 우리나라 조선업은 최초에 수주를 하게 되면 이 수주를 완납을 받고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중간에 취소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정도 배를 건조하는 과정이 지나간 이후에 엔진에 대한 수주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주들은 이후의 성과가 조선주가 먼저 움직이고 후발성 개념으로의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들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3사가 이전 단계에서 주가의 강세 현상을 보여줬다면 이제 움직일 타이밍에서 조선주에 포커싱 되어지는 흐름들은 기자재 쪽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서 그 신재생 에너지 쪽 이거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제 왜 트럼프 대통령이 그 2기 집권을 하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뭔가 전통 에너지 쪽으로가 조금 더 이제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국내 증시에서 움직이는 이제 풍력하고 태양광은 그 반짝 그 정책 모멘텀 테마주로 봐야 되는 건지 왜냐면은 기존 전통적인 에너지 관련주 하면은 뭐 석유나 아니면은 이제 원전 이런 쪽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선입견입니다. 뭐가 선입견이에요? 우리가 이제 원전주에 대한 투자 측면에서 판단을 할 때에도 전 정부가 추진했던 우리나라 국내에 한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 정부가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 정부가 원전에 대한 추진력을 가지고 추진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측면으로 원전주에 대한 투자를 꺼려하고 있어요. 지금요? 네, 그래서 원전주들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망설이고 있다라는 투자자들이 많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여쭤본 게 아니라 이제 트럼프가 기존 전통 에너지를 조금 더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전 쪽이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미증시에서도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이라든지 또 AI 데이터 센터에 따라서 전력이 굉장히 그렇죠. 많이 필요하니까 이게 신재생으로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 전통적인 뭐 에너지 석유라든지 아니면 화석연료라든지 아니면 원전까지 다 포함이 돼서 이쪽이 더 빠르게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신재생 국내 증시에서 움직이는 건 이건 좀 단기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단기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미국으로 넘어가서 조금 전에 국내 원전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렸던 네네네. 부분인데 미국으로 넘어가서 이 이슈를 끌어서 해석을 해드리면 예.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미국의 전기료가 최근 2, 3년 사이에 30% 올랐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물가 안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유가를 안정화시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반대 사양에서의 내용이 LNG를 개발한다라는 거죠. 알래스카. 예. 그럼 유가가 안정화되겠죠. 대체 에너지이기 때문에 안정화되겠죠. 미국에서 지금 전력 가격이 30%가 올랐는데 이게 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전력 가격 상승에 대한 그 대체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발굴해야 되거든요. 미국의 이제 전력 생산 비율을 보게 되면 40%가 재생에너지입니다. 그리고 30% 정도가 원전이고 나머지 부분이 화석연료거든요. 네. 그래서 재생에너지 부분이 이걸 줄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가격이 싸거든요. 그래서 한화 솔루션이 최근에 한화 QCL을 통해서 이익치가 극대화된다는 측면으로 주가 올라가는 현상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네. 미국의 전력과 관련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에 대해서 축소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은 아니고요. 다만 메시지적인 측면에서 나는 화석연료, 오일 회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릴 수는 있겠지만 산업 전체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한 흐름은 여전하게 기존에 추진했던 재생에너지나 그린에너지나 이쪽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우려하는 상황에서의 내용이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보통 이게 제가 정확히 잘 모르는 네네. 거일 수도 있는데 네. 보통 재생에너지가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보조금 예. 받아서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네. 이제 네. 정부가 돈을 쓰기 싫어요. 이걸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트럼프가.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파리 기후 협정도 탈퇴 그렇죠, 바로 탈퇴하고. 하고. 예. 그럼 재생에전 에너지 나 싫어요잖아요, 지금. 왜? 돈 그러니까요. 드니까. 예. 그러니까 제일 싸게 생산할 수 있는 공해국 뭐국 간에 지금 싸게 생산할 수 있는 다시 그러니까 기름으로 하는 걸로 돌아가겠다. 화석연료로 돌아가겠다. 원전이나 이 원전이나 이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표방하고 있는 거하고 시장에서 움직이는 주가의 상황하고 달라요. 전혀 다른 게 뭐냐면 트럼프 일기 때 가장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걸로 판단하는 섹터가 방산이고요. 두 번째가 그린 에너지입니다. 실제 에너지 산업의 분야의 종목들은 오히려 주가 하락하는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린 에너지 쪽에 대한 산업에 대한 부양을 바이든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시작 단계에서 출발점과 부양을 했던 지점에서의 흐름은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실제 표방하는 내용과 실제 지원하는 내용이 조금 괴리를 보일 수 있는 점도 우리가 투자의 관점으로는 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미국 쪽에서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향후 늘어나긴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화석연료가 60%고 재생에너지가 21%, 원자력이 19%. 이거는 이제 미국 에너지정보청 국제에너지기구의 자료를 확인해 볼 수 네. 있고 다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그 재생에너지 쪽은 앞으로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추이는 맞다. 그리고 주가는 뭐 이런 비중과는 또 별개로 약간 그렇죠. 움직이는 측면이 있다. 저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조금 아까 퓨리오사 얘기하셨는데 네. 지금 퓨리오사 AI가 정책주인가요? 아니면 테마주인가요? 아니면 진짜 AI를 우리나라가 이제 밀어주는 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지금부터는 좀 더 이제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될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가벼운 AI 주식들이 많이 가고 있고 이제 좀 자본 집약적인 투자를 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주가가 못 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일까요? 정책주 내에서 AI와 관련된 흐름으로 최근에 퓨리오사 AI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주로의 내용을 얘기한 것이 우리나라의 이제 무료 GPT, 챗GPT와 같은 내용을 무료로 이제 그 확산시키겠다라는 내용이 AI에 대한 투자로에 집중화됐고 여기에 특출나게 포커싱 되어진 게 퓨리오사 AI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AI와 관련된 종목들과 산업에 대한 부양은 다양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이제 퓨리오사 AI와 관련돼서 최근에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뭐 4x4 같은 종목이 연속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회사의 재무적 가치를 따져보게 되면 투자 측면에서는 꺼려질 수밖에 없는 재무적 내용을 보여주거든요. 발전합니다. 우리가 정책주라고 한다면 과거에도 4대 강이나 출산이나 교육이나 과학 등의 정책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책주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최초에 움직였던 종목이 끝까지 가는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준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종목들이 도출되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나온 AI 퓨리오사 또는 AI와 관련된 종목들은 현재 한 타이밍 놓쳤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켜보시고요. 새로운 AI와 관련된 테마성 종목들이 만들어질 때 그때 발굴해서 새롭게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오늘 코스닥 쪽에서 보니까 좀 유독 눈에 띄는 종목들이 뭔가 좀 제약바이오예요. 그런데 네. 이제 제약바이오는 워낙 이게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집중된 분야가 그렇죠. 좀 다 어렵죠. 다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뭐 리가켄바이오가 5%, 신라젠은 다른 테마로 좀 엮이는 게 있어서 이제 이거는 좀 제외를 하고 네. 제넥신이 4%, 또 뭐 헬릭스미스, 코미팜, 코오롱생명과학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네.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리가캠은 빼고요. 제외시키고 빼고, 나머지 예. 말씀하신 신라젠, 네. 네이처셀 예. 뭐 등등등등 종목들을 보게 되면 주류는 아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 움직인다고는 그 알테오젠, 예. 삼천당제약, 뭐 맞아요. 등등등 아니면 페트론 예. 이런 종목들이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주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 종목들이 움직였어요. 네. 근데 오늘은 주류 종목이 아닌 비주류 종목들이 흐름이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이게 이제 순환의 흐름에서의 모습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네.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 순환매. 네네. 그리고 이 순환의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의 순환매의 흐름이 연속성을 가지고 움직일 것이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이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투자 관점으로 진행했을 때 오늘 강세를 보였고 상한가를 기록했던 몇몇의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시세를 선도할지를 판단해 보게 되면 주류가 아닌 비주류의 종목들이 시장에서 아주 강하게 주가가 움직일 때는 최대 한 3박 4일 정도
정도의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뭐 이 흐름에서 거의 흐름의 마지막 단계 구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종목의 흐름으로 진화할 수 있다라는 측면도 감안하셔가지고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시각 3시 21분 향해 갑니다. 오늘 마감 호가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마감 예상 지수부터 좀 볼게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보합권에서 마감이 예상됩니다. 장중에 등락이 좀 이어지긴 했습니다만 오늘 양시장 또 보합권 마감, 강보합권 마감 예상되고 간밤 뉴욕 증시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에 비한다면 상당히 선방하는 국내 증시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삼성전자 0.7%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예상가 55,000원, SK하이닉스는 1.98%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7만 3,100원이고 LG에너지솔루션은 약보합 마감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33만 3,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8% 상승 마감 예상되고요. 예상가 107만 5천원. 현대차도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기아는 하락 마감 예상되고 있네요. 지금 호가가 8만 6,800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0.3% 내림세 마감 예상되고요. 예상가 82만 7천원. 삼성전자, 우선주, 소폭 오름세 예상됩니다. 호가는 45,700원. 셀트리온 0.9% 상승 마감 예상되고요. KB금융이 1.3%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호가는 83,9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0.3%, 1%가량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어제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하루 만에 또 낙폭을 좀 많을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0.3% 상승 마감 예상되고요. 호가는 38만 8천원. 에코프로비엠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HLB 약보합 마감 예상됩니다. 예상가는 53,400원. 에코프로 하락 마감 예상되고 레인보 로보틱스가 오늘 0.5%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호가는 28만 2천원. 휴젤입니다. 오늘 1.4%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호가 34만 9천원. 클래시스 약보합권 예상되고 펩트론이 오늘 1%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호가는 17만 6,300원. 리가캠바이오가 5% 강세 마감 예상되죠. 호가 11만 2,300원. 코오롱 티슈진 7% 상승 마감 예상되고요. 지금 파마리서치가 10위권에서 밀려나고 코오롱 티슈진이 10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호가 46,75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마감까지 한 7분여가량 남았는데 와, 진짜 국내 증시 강하네요. 네. 너무 강해서 솔직히 어저께 이제 미국 시장 보다가 일어나서 우리나라 시장 보고서 깜짝 놀라는 수준인 것 네. 같습니다. 특히 오늘은. 그러게요. 네. 아니 그리고 이게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외국인이 지금 사실 현물에서 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처럼 강하다라는 거는 참 어느 정도 국내 증시 체력 자체는 또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네요. 바닥 근처라고들 다들 인식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국내 증시뿐만 아니고 예. 아시아 증시가 전반의 흐름이 강한 흐름에서의 플러스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과 이제 디커플링화 현상이 지난 1, 2월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현상이 유지되고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후의 시장도 1, 2월의 주가 움직임을 대비해서 판단해 보게 되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뭐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강하네요. 예, 그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강한 배경으로는요? 통화시장의 변화로 통화시장의 그렇죠. 변화. 그러니까 1, 2월에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예. 진행이 되었는데 예. 지금도 달러 약세가 진행되고는 있으나 네. 통화시장의 상대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여기서 주목해 볼 부분은 뭐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현물 시장에 매도를 하고 있지만 네. 채권 시장에선 비슷한 규모의 수준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리스크온 상태에서 시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대해서 지금 위험 회피가 아닌 위험 선호 현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네. 측면으로도 이해가 되죠. 근데 보통 이제 채권을 매수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 회피 아닌가요? 위험 자산, 안전 자산으로 넘어가는 건데요. 네.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해외 자산에 대해서도 안전 자산으로 회귀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자금이 비슷하다는 거죠. 채권과 주식에 대해서 일찍 킵해 놓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보통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 이제 채권 투자자랑 주식 투자자가 좀 분리가 다르죠.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탈달러 얘기가 나오면서 실제 유럽이나 한국이나
이머징 마켓 채권들 가격들 자체가 가격이 올라가는 그냥 금리가 내려가는 매수세가 계속 이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여서 우리나라도 그중에 좀 들어오고 그에 반해서는 이제 주식 쪽으로는 아예 매수세가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마트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52주 신고가 찍고 그리고 이제 다시 보합으로 이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제 익절하는 부분들이 생긴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이마트나 이런 이제 방어주 쪽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그래도 위험 선호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거 아닐까요? 위험 선호는 이제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 이런 이제 유통주, 방어주 이런 쪽에서 계속 강세가 되는 부분들. 이마트나 유통주를 경기 방어주라고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가치주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죠. 가치주의 흐름에서 최근 움직임이 진행이 되었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요. 네네. 강앵커에게. 이마트 주가가 최근 5만 원에서 한 8만 원대까지 주가가 한 40% 정도 상승했나요? 꽤 많이 상승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주식을 살 만한 타이밍일까요? 아니면 뭐 기다려봐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전 솔직히 개별 종목 잘 모르는데 일단은 이마트 그러면 너무 올드하지 않나요? 그럼 제가 이렇게 세일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마트를 사시라는 측면에서. 네. 10년 전에 이마트 가격이 30만 원이었습니다. 2016년 요 즈음에서의 가격이 30만 원이었는데요. 이때 이마트의 매출과 영업이익 단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2016년, 15년 뭐 이때 매출이 한 16조, 영업이익이 한 6천억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10년 동안 주가가 5만 원까지 30만 원에서 쭉 빠졌어요. 전체적으로 이익단의 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에 그러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적자의 흑자로 이제 진행이 되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매출은 당연히 늘어났겠죠. 26조 정도 매출이 되었고 이익은 한 6, 700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올해는 4천억 정도로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라고 해요. 그러면 등치시켜서 10년 전에 2015년, 16년 이때의 30만 원 가격에서의 매출과 영업이익 규모로 회복을 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8만 원이 과연 비싼 가격일까요? 근데 그땐 쿠팡도 없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철수도 예, 없었고 철수도 맞아요. 없었고 예. 그리고 이제 시장이 변했죠. 왜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마트가 쓱 뭐 이런 걸로 그렇죠. 쿠팡이 될 줄 알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 쿠팡이 안 됐잖아요. 그 부분을 가감을 해서 현재의 주가를 평가해서 30만 원과 등치시킬 수는 없겠으나 그쵸. 지금 8만 원이 비싸지는 않다라는 게 첫 비싸진 번째 않다.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어제 그 대선 주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PBR 0.1 미만 기업은 퇴출해야 된다. 지난해 일본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적용시킨 것 같으신데, 네, 유통주의 PBR을 보면 대략 0.2 수준입니다. 이마트뿐만 아니고요. 롯데쇼핑, 신세계 뭐 등등등 유통주, 가치주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이 PBR 0.23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수준에서 바닥이라는 측면에서의 우호적인 심리가 확산이 되는 가운데 주가 올라갔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시장은 항상 가치주와 성장주가 핑퐁핑퐁하면서 주가 움직임에서의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가치주 섹터에서의 유통주가 최근까지 해서 바닥에서 한 30-40% 올라왔고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서 조정을 받겠죠. 그리고 성장주가 그 바톤을 이어받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재차 움직일 때의 시점에서 여전하게 실적이 턴어라운드하고 있고 그리고 가치주의 어떤 부분 집중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다시 재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유통주에 대해서는 지금 가격이 현실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으나 이후에 조정 과정을 거치고 나서 재상승할 때는 다시 한번 관심도를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저희가 또 오랜만에 반도체주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지금 사실 이제 엔비디아 주가 자체가 지금 $100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예. 왔다 갔다 하죠. 예, 지금 거기다가 이제 미중 간의 그 관세 전쟁이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직격탄이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지금 AI 산업에서 진짜 주도주 자리매김했던 반도체주들이 지금 줄줄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전략이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저가 매수 기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내피셜이 아니고 예. 엔비디아, TSMC, SK 하이닉스를 한 예. 묶음으로 보고요. 예. 삼성전자를 또 다른 묶음으로 이제 판단을 해보게 네네. 되면 지금 이제 우리가 SK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이전에 판단했던 게 TSMC와 엔비디아는 주가가 잘 가는데 SK 하이닉스는 주가 못 간다라고 많이 네. 얘기들 하셨습니다. 예. 지금 주가 수준은 지난 8월 수준의 주가 수준으로 다 내려와 있습니다. 예. 하이닉스는 좀 견조하게 버티고 엔비디아와 TSMC가 주가 하락폭이 요즘에 컸었죠. 네. 이런 맥락점에서 이제 출발선상이 같아졌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나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인텔 테슬라, 나오고, 인텔, 구글 예. 뭐 등등등 빅테크들이 발표를 하는데
실적은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를 대표님 저희가 마감하고 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마감합니다. 네, 4월 20일 화요일 국내 증시 마감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하라는 압박, 안 그러면 해임하겠다라고 굉장히 또 뭐 미스터 투 레이시라고 하고 메이저 루저라고 하고 이런 프레임을 씌워가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하고 그에 따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좀 실망 매물들이 좀 나오는 양상이었습니다. 물론 거래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국내 증시는 상당히 선방하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시장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어요. 코스피 약보합권 2,486, 그리고 코스닥 강보합권으로 716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떨어졌습니다. 55,000원, SK하이닉스도 1.5% 하락했어요. 173,8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LG에너지솔루션 약보합으로 332,00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28% 올랐습니다. 107만5천원. 현대차가 0.9% 하락했고요. 기아가 1% 떨어졌습니다. 종가는 지금 87,000원, 86,800원이네요. 한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보합에서 마감이 됐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셀트리온 강보합권으로 157,6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KB금융은 0.7% 상승했습니다. 종가는 83,400원이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올랐습니다. 종가 389,000원, 에코프로비엠 소폭 하락했죠. 94,600원에 거래 마쳤고요. HLB는 보합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에코프로 0.3% 하락했고요. 레인보 로보틱스도 소폭 떨어졌습니다. 종가 282,500원. 휴젤은 1% 넘게 떨어졌네요. 종가는 35만 원. 클래시스 약보합에서 마감이 됐고 리가캠바이오가 오늘 굉장히 강했네요. 5% 넘게 상승했습니다. 종가는 11만 2,400원이었고요. 어제 좀 일부 물량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좀 러브콜을 보내면서 주가 상승을 좀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기도 하고요. 펩트론도 올랐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7.5% 상승하면서 종가는 46,800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사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1,665억 원 순매수고 기관도 104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은 2,431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가 318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고 외국인은 121억 원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외국인 오늘 선물에서는 샀어요. 지금 1,400계약 넘게 순매수를 보여준 상황이고요.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 자체는 98을 하회하면서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지금 달러 환율 오전에 상승 출발했었는데요. 오늘 정규장 마감 대비로 1원 50전 상승하면서 달러 환율은 1,420원 6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는 강한 모습이고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는데 달러 환율은 올라가네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예. 저번에도 저희끼리 얘기를 했지만 네네. 약간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 중간쯤 어디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원화가 계속적으로 강세를 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아까 저희들이 얘기하던 반도체 얘기 계속 한번 들어볼까요? 기업들 빅테크들 실적 이번 네. 주 줄줄이 예정되고 테슬라, 인텔, 구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시장에서 우려가 큰 상황이죠. 왜냐하면 실적이 현재 전체 분위기를 파악해 보면 좋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 분기에 테슬라, 인텔, 구글이 실적을 발표했을 때 시장 분위기가 네. 어떠했는지를 판단해서 이번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한번 찾아가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에 다 안 좋았어요. 자동차 인도 대수도 작았고요. 네네. 매출과 주당 순이익도 작았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정규장에서 장주에 5% 이상 상승을 줬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ESS 분야에서 113% 성장했다는 내용이었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도 적자가 확대되는 상황이었지만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고 앞으로는 좋아질 것. 그러니까 투자자의 눈높이가 낮아진 상태에서 향후에 좋아질 것이라는 내용으로 시장에서 이후에 주가 움직였고 구글도 마찬가지였어요. 딥시크하고 전체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위축을 우려하면서 실적은 안 좋았지만 100조 투자한다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투자자들 뭐냐면 좋은 것만 보려고 하는 현상들이 강화됐습니다. 오늘 장에서 몇몇의 국내 기업들의 실적도 발표됐지만 종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 전체적으로 모습이 실적 대비 주가가 그렇게 하락의 방향으로 흘러간 내용은 아니라고 네.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이든 한국이든 지금 시장에서의 전체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하향화돼 있고요. 좋은 내용이 발표될 때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보려고 하는 현상들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 대한 우려를 크게 가질 필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올해 들어가지고 외국인이 16조 원을 매도했대요. 네네. 근데 실제로 주가는 많이 안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에 비해서는. 그러면 결국은 산 사람은 외국인이 팔았으니까 개인이나 연기금, 자사주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 네. 그러면은 여기서 반등해서 진짜로 뭐 지금 얘기하는 코스피 5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공약으로 네.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그렇게 국내 증시가 더 상승하려면 네.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외국인이 만약에 들어왔어요. 네. 근데 결국은 수급인데 개인이 안 팔아줘야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많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인들이 지금 투자를 한 사람들이 단기적인, 그러니까 보시기에 센티먼트 상에서 봤을 때 단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인지 좀 장기적으로 비중을 실으신 분들인지 이런 거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제 올해 한국 주식을 보셨으니까 어느 쪽 자금이실 것 같으신가요? 저는 외국인이 사야 꼭 주가 올라간다는 등치시킨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과거 2006, 7, 8년도에 외국인들이 3개년 동안에 한 60조 정도를 팔았거든요. 이 물량을 기관하고 개인이 다 받아주면서 지수를 1000에서 2000포인트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물론 그때 바이코리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동학개미 운동. 그렇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부양 효과가 크긴 했으나 외국인이 주식을 산다고 해서 올라가고 외국인이 주식을 판다고 해서 주가 빠지는 등치된 내용으로 시장을 해석하는 거는 과거의 방식이죠. 그래서 충분하게 기관이, 왜냐하면 연기금을 비롯해서 기관이 지금 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가치평가 수준에서 퍼센테이지가 내려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고 개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매도 이익 실현하는 차원에서의 매수 매도 공방에서의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을 판단해 보게 될 때 외국인의 매도에 대해서 크게 우려로의 판단만으로 시장에 대한 부정적 의견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국내 증시에서 좀 신규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조선 방사는 좀 오르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섹터, 좀 그러면서 뭔가 성장할 수 있는 주가도 올라갈 수 있는 어느 쪽일까요? 뭐 1차로는 반도체를 많이 보실 거고 반도체? 동의하고요. 아, 반도체 네. 소부장 내 소재주 동의하고요. 아.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이제 그 외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저는 전기전자 단에서 LG 이노텍과 같은 종목들 그동안에 그 동남아 쪽에 그 생산 기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그리고 애플과 연동된 흐름으로 부담되는 가격 적용으로 최근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전기전자 업종이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뭐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후의 주가 상황에서 기관이 시장을 선도하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된다면 기관화 장세에서 기관이 움직이는 시장에서의 모습에서 전기전자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애프터마켓 시황입니다.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4일부터 18일,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두 개 증권거래소에서 투자자들이 사고판 주식 거래 대금은 총 608조 8,69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 거래 대금과 비교하면 16%가량 줄어든 금액인데요. 대체거래소를 통해 새롭게 유입된 부분도 물론 있지만 한국거래소 거래 대금 자체가 1년 새 대폭 줄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대체거래소로 거래처를 옮겼을 뿐 신규 유입은 거의 없었다는 게 업계의 진단입니다. 투자자들의 비용 부담은 낮추고 편리성은 높였지만 출범 배경을 고려하면 아쉬운 코멘트이긴 합니다. 대체거래소 출범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해외 주식 또는 가상자산 등으로 이탈한 영향이 클 텐데요.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4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결제 금액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7% 정도 늘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로, 일본, 홍콩, 중국 등 다수 국가 증시에 고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최근 글로벌 증시 대비 국내 증시 선방하고 있긴 하지만 뉴욕 증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탓에 상승폭 자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프리마켓의 경우에는 간밤 뉴욕 증시 급락한 영향으로 시총 상위주들 일제히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연준의 독립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미국 시장에서의 자금 이탈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이런 미국발 악재로 대체거래소 역시 악영향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메인마켓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는데요. 주도주는 쉬어가지만 방어주나 에너지, 조선, 방산 등 빈자리를 다른 종목들이 채워주고 있습니다. 메인마켓에서 바톤을 이어받은 애프터마켓 출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 1위부터 5위 살펴봅니다. 대부분의 종목들 약세로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0.37% 유일하게 빨간불 켜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정규장과 동일하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0.72%, SK하이닉스는 1.47%, 삼성전자보다도 더 하락폭이 크네요. LG에너지솔루션 0.30% 하락하고 있고 현대차도 0.85% 하락하면서 18만 5,700원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보다는 그래도 빨간불을 켜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인데 1위인 알테오젠 0.52% 상승하면서 38만 8,500원에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HLB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도 각각 0.42%, 0.21%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0.35%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이 지난해 8월부터 8개월 연속 순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글로벌 증시 대비 국내 증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개인 투자자들 투자 심리가 애프터마켓에서 유지가 될지도 지켜보시죠. 애프터마켓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보면은 시장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휘둘릴 일인가 싶을 정도로 거의 발작 수준이었죠. 네, 완전히 신경질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파월 해고 얘기만 했을 때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미스터 툴레이시라 그러고 루저라 그러고 이거 거의 무슨 막말 대잔치처럼 해버리는 상황 하에서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더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베센트 장관이 그렇죠. 오히려 이제 이제 프로텍트 하려고 방어해 주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계속 이제 날려버리니까 메신저를 날려버리는 게 너무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당장 이제 5월 7일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 이거 안 하면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제롬 펄 연준 의장한테 루저라고 하고 빨리 인하하라고 계속해서 압박할 거예요. 할 때까지 압박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제 해고를 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렇죠. 해임 자체는 쉽지 네, 않죠. 쉽지 않으니까. 예, 예. 근데 이제 베센트 장관이 얘기한 코멘트 중에 이런 코멘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대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네. 별다른 이점이 없다. 파월을 해고하는 게. 아, 막대한 비용에도 네, 불구하고. 그러니까 파월을 해고를 하면 네. 막대한 비용이 발생을 할 거라는 얘기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혜택은 없을 거다. 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역시 헤지펀드 매니저는 굉장히 T다. 예, T. 네, 대문자 그래서, T. 예, 대문자 T여서 네. 이게 그냥 돈적으로 봤을 때 해고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있다면 해고를 하겠지만 네. 실제로 영향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뭐 연준의 독립성 자체가 좀 인정이 돼야 되고 이 미국 금융시장의 신뢰도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예, 일단은 그 부분에서 뉴욕 증시에서는 좀 물량들이 나온 것 같은데 오늘 간밤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서 오늘 또 개장을 앞두고 있는 뉴욕 증시 전략까지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 한지영 책임연구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후에 뵈니까 또 색다르네요. 그렇죠. 머리도 더 차분해지시고. 네, 비가 와서 더 차분해진 비가 것 같습니다. 네, 날씨도 흐리고 계좌도 흐려지고 시장도 흐려지고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러게요. 지금 사실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이 제일 속 편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현금 아니면 금. 예. 현금 아니면 맞네요. 그 두 분들이 지금은 조금 이제 승자가 되지 않나.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금이 승자네요. 그렇죠. 네. 와, 아니 왜냐면 주변에서 이렇게 운동하다가 아니면 지나가다 들으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뭐 미국 주식에 대해서 지금 박앤셀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뭐 나스닥 감사제 뭐 이런 표현도 나스닥 하니까. 감사제. 예, 이런 표현도 하니까. 아, 근데 이제 그러니까요. 그 감사제 돌아다니는 그 그림 짤을 보면은 네. 만료 기간이 언제인지 나와 있진 않아요. 언제까지? 그만큼 지금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는 거를 약간 풍자, 해악 이거를 섞어서 표현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죠. 확실히 돈이 있는 분들은 박앤셀이고 감사제는 맞네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여기서는 팔대라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주식 사기에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딱 두 갈식으로 해주시네요. 네. 자, 그럼 일단 지금 요즘 뉴욕 증시 상황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미국이 이렇게 고초를 겪었나 싶었던 순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뭐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변동성들이 엄청 나오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도 2%대 급락을 했는데 사실 관세와 관련해서는 뭐 뉴스는 나오진 않았죠. 근데 이제 관세가 곳곳에 뿌려놓은 그 불안의 씨앗들이 하나둘씩 자라나면서 미국 증시의 전체적인 취약성을 더 키우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지금 개인적으로 가장 조금 이제 염려되는 상황.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미국은 거의 바닥을 쳤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게 V자 반등을 자신하기 조금 어렵다고 느끼는 상황이 이상 패턴들이 감지가 되고 있죠. 특히나 이제 그 달러랑 금리 여기서도 아까도 그러게요. 이야기해 주셨지만 그 통상적으로 그 미국 증시가 빠지는 그 기간 동안에 과거 뭐 3, 40년 동안의 미국 증시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미국 증시 급락하면은 그 이후에 뒤따라 나오는 현상이 달러 강세, 금리 하락인데 지금은 미국 빠지니까 달러도 빠지고 금리도 그러게요. 빠지고 이 이상 현상이 최근 2, 3개월 동안에 일어났죠. 시장은 이러한 것들에 되게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흔히 말하는 요즘에 그 셀 아메리카, 예. 미국 매도 이게 정말 미국 경제나 금융시장 더 나아가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 다들 신뢰성을 잃어버린 채 물량을 던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불안감들을 키우고 있고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이러한 이상 현상들을 정리해 나가려면은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정리가 되기는 조금 어렵고 최소한 이제 그 5월 초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5월 말씀을 초. 드릴게요. 5월 초라고 제가 시간을 특정 지은 거는 네. 일단은 5월 초까지 미국의 뭐 M7들 실적들이 있고 또 FMC에서 지금 교통 정리를 한번 좀 해줘야 돼요. 그리고 관세와 관련한 협상 같은 경우도 그 5월 초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도 다 윤곽을 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저희가 좀 변동성들은 그 감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셀 아메리카 말씀을 네. 하셨는데 실제로 셀 아메리카라고 볼 만한 시기냐 예전에 서브프라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네. 그때는 진짜 셀 아메리카여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는 신용등급까지 막 하향을 하고 네. 그런 상황에서도 셀 아메리카라는 단어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뭐 주식 10% 빠졌다고 셀 아메리카라 그러고 네네. 이게 과연 맞나? 그리고 실제로 중국에서 채권을 매도했다고 하지만 근거는 없다라고들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실제로 그냥 제가 느낌으로는 저의 느낌으로는 약간 그냥 헤지펀드들이 그러니까 자산 배분해서 네. 미국 채권 팔고 그냥 다른 나라 채권 사는 정도인 것 같은데 네. 그걸 좀 세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이 그쵸, 셀아메리카 진짜냐? 심리적인 현상이 더 큰 것 같아요. 실제 그 실제보다는 심리가 만드는 현상이 크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지금 솔직히 셀 아메리카라고 이제 외치고 이거는 정말 셀 아메리카 맞고 앞으로 지속이 될 거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도 이런 질문 던져보면은 선뜻 대답은 쉽게 하지 못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 그럼 미국 국채
네. 달러 말고 뭘 살래? 그죠. 라고 대체제가 하면은 없죠. 없죠. 그 아까 되게 잘 지적해 주셨는데 2008년 금융위기 때나 그다음에 2011년도 미국 신용등급 강등 당시에도 야 이제 미국은 끝났다. 신용등급 강등되는 건 저거는 큰 사건이고 이제 미국 국채 보유할 유인이 없다라고 해서 일주일 정도 고생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다 미국 국채 다시 사러 갔어요. 그렇죠. 지금 대안이 없다라는 거. 네. 그 위안화가 이제 뭐 미국의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기축 통화라고 하는데 뭐 저 그 가능성들은 있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이전보다는 경제 사이즈도 커지고 나름의 이제 그 내부적인 구조 조정, 디레버리징도 원활하게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기축 통화로 되려면은 저희가 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외국에서 일할 때 네. 연봉을 달러로 받을래, 위안으로 받을래라고 했을 때 아직은 많은 분들이 달러를 택하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하고 있죠. 한 이게 99%가 달러 그쵸. 택하겠죠. 이게 기축 통화가 가진 그 가장 큰 특징이자 미국이 아직까지 보유할 수 있는 장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이긴 한데 이 셀 아메리카 현상도 결국에는 이제 5월 초로 좀 넘어가면 지날수록 네.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올해 성장이나 기업들 이익 측면에서도 저는 아직까지도 미국이 제일 다른 나라 증시와 견주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위에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저희 같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먼 미래, 언급의 시간이기는 하지만 연말로 가서 봤을 때는 미국 관련된 자산들 다들 좀 정상화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이 계속 망한다고 하지만 미국이 실제로 소비가 더 무너지고 네. 경기 침체로 실제로 들어갔다면 네. 다른 나라들은 이제 감기 수준이 아니라 엄청난 이제 핍박을 받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되게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는 게 그 전 세계 GDP에서 미국 GDP가 아니라 미국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 다음으로 높아요. 중국 다음으로 해서 3순위예요, 3순위. GDP 대비 그 경제 비중이 1순위가 미국이고 그다음 2순위가 중국, 그 3순위가 미국의 소비예요. 그만큼 미국의 소비 하나가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영향력이 그만큼 거세다. 미국의 소비가 만만하게 둔하다는 건 괜찮은데 과거에 뭐 금융위기나 팬데믹처럼 냉각이 되면은 이거는 다른 나라 국가들도 온전치는 못할 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지난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트럼프 막 취임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트레이드니 뭐니 해가지고 시장이 막 날아갔잖아요. 네, 빅테크도. 근데 막상 취임하고 나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행정명령 바로 서명하고 나서부터 이제 네. 뭐 관세 전쟁 시작되고 이러니까 네. 시장이 지금 주르륵 떨어진 상황인데 네. 결과적으로 뜯어 보면은 미국의 펀더멘탈 자체가 지금 악화됐다라기보다는 트럼프로 인해서 시작된 관세 전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네. 경기 둔화 우려, 기업 실적 하향 조정 이렇게 이어진 셈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 모든 것들은 관세에서 비롯이 된 거고 예. 관세가 그 4월 2일이 저는 그때가 트리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보다 수위를 세게 하다 보니까 맞아요. 주식시장에서도 기존에도 어차피 트럼프 저희가 관세 다 부과할 건 알고 있었고 부과한 다음에 뭐 협상 이 루트를 다 짜고 있었는데 문제는 초반부터 세게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불투명성에 지금 갇히게 된 거죠. 그게 현재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다음에 유예를 딱 해주면서 바로 엄청난 양봉을 그리면서 맞습니다. 보지도 못했던 양봉인 것 같아요. 네. 제 그런 걸로 일단 위아래를 대충 관세로는 이렇게 가르쳐준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관세도 그 상호 관세는 부과는 안 할 것 같고 원래 10%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싶었는데 처음에 10% 부과하게 되면은 이제 이것 반발이 크니까 일단 높게 부과한 다음에 당근 주는 전략으로 원하는 보편 관세 네. 10% 이게 지금 트럼프 정부의 목적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지금 이 10% 보편 관세도 굉장히 좀 경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비관세적 부정행위에 대해서 본인의 그 트루스 소셜이라든지 네. X에다 올린 거는 어떻게 보면 상대 교역국한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줬다라는 해석들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나는 예. 너희들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요거 우리한테 가지고 와. 협상은 들고 가져와라고 네.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약간 궁지에 몰린 성격도 있지 않나라고 그러니까요. 보고 있죠. 그래서 그 아까 서두에도 초반부에 이제 그 도입부에서 말씀하신 게 파월 의장한테 이제 루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너 네네네. 그 금리 못 내리고 늦고 이런 식으로 네.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트럼프를 그렇게 안달나게 하는 걸로 보면은 파월 의장도 결코 루저는 아닌 것 같아요. 만만치 않은 인물인 않아요. 것 네, 같다. 맞습니다. 이렇게 네.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게요. 강대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미국하고 중국 강대강 맞는데 파월하고 트럼프가 강대강이라고 할 만큼의 이 격이 같진 않았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네, 센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해임 시킨다, 뭐 자른다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미국도 지금 여러모로 금융시장 자체 혼란이 만만치 않은데 두 수장이 합심해서 뭔가 사태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지만 지금 계속 불협화음을 내고 있으니까 네. 일단 미국 자산 매도 이 전략을 단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앞서서 이제 두괄식으로 이제 좀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긴 하다. 네. 다만 이제 이 싼 가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그렇죠.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고 그게 좀 불투명한 상황인데 네. 이게 그 V자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4월 9일에 갔다 왔던 미국 S&P 지수 기준으로 4,900포인트 예. 이게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름의 믿고 있어요. 근데 보통 저희가 폭락장을 거친 다음에 바로 나오는 그게 V자 반등인데 지금 하루 잠깐 반짝 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기어가고 있잖아요. 이 V자 반등이 나오기 어려운 것도 그 과거의 역사적으로 뭐 증시 유명한 폭락기 08년도 금융위기나 그다음에 뭐 러우 사태 그리고 그 코로나 팬데믹 뭐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었을 때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동력은 정부가 부양책을 쓰거나 중앙은행이 완화 정책을 써가지고 그 정책적인 힘으로 V자 반등이 나오는데 지금 정책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기댈 게 없다라는 게 네. V자 반등 나오기가 어렵다게 만드는 주된 동인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저 역시도 지금은 그냥 분할해서 사는 구간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게 향후의 V자 반등이건 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거는 트럼프의 관세 그렇죠. 불확실성인데 이거를 저희가 지금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가령 그 코로나 팬데믹 때는 해결책이 명확했죠. 백신 만들고 돈 풀고 금융위기 때는 은행 구제하고 돈 풀고 지금은 트럼프한테 저희가 어떻게 가서 읍수를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태이니까 트럼프의 입에 따라서 모든 게 달려 있는 그런 측면이 강하니까 이게 지금 단기적인 변동성들을 유발할 거다. 이 변동성들을 우리가 감내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럴 때는 한 번에 사기보다는 네. 나눠서 자는 저희가 책에서 자주 접하는 원론적인 전략들을 구사해 나가는 게 그게 맞지 않나. 분할 매수.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잖아요. 바둑 용어에서도 상대방이 꼼수를 부릴 때 정수로 대응해야지 상대방한테는 그게 꼼수가 될 수 있다라는 예. 것처럼 저희는 지금 정석대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돈을 푸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미국을 제외하고 유럽이랑 중국은 돈을 풀기로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풀고 있고 네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셀 아메리카라는 단어 자체가 이쪽에서 돈을 푸니까 여긴 돈을 안 푸니까 네. 옮기겠다. 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전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면 네. 이게 어느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간으로 보나 금액으로 보나. 네, 그 길어야 저는 뭐 올해 상반기 내에 좀 완료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도 돈을 풀고는 있는데 그리고 주가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뭐 라인메탈을 포함해서 독일 증시 날아가고 이러면서 굉장히 좋았는데 유럽도 지금 데이터들은 굉장히 조금 안 좋아요. 거기도 특정 소수 종목들 쏠림 현상으로 주가가 좋으니까 유럽 경기 문제가 없겠네. 이러한 좀 왜곡된 시각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유럽 쪽도 좀 위험한 건 매한가지다. 중국도 뭐 나름 이전보다는 작년보다는 부양책 계속 세게 하고 있고 데이터들도 살아나고 있는데 여기가 내수 부양 성공적으로 다시 올라오기 먹히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봤을 때 큰 그림으로 보면은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 이 큰 세계 대륙도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고 지금 대신에 이제 중국이나 유럽은 서로 간에 이제 공조, 정부와 중앙은행들 서로 합심해서 잘 경기를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단기적인 불협화음이 낮다라는 게 지금 상대적으로 더 미국 증시에 대한 그 심리적인 취약성들을 더 키우고 만들고 있다. 그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협화음만 해결이 되면 네. 미국으로 다시 회귀할 수도 있다라고 그쵸. 봐야겠네요. 근데 문제는 이 불협화음 해결하는 게 두 사람의 저희 속을 저희가 셈법을 해야 되니까 그게 지금 어려운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에 다 들어가기보다는 분할로 들어가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뭐 어찌 보면 반면에 지금 이제 뭐 돈 풀고 재정 지금 지출을 확대하고 있는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네. 중국은 지금 들어가긴 좀 늦은 감이 있고 네. 오히려 상반기쯤이면 조금 또 이 부분도 약간 상승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말씀을 맞습니다. 주신 거죠. 그럼 개별 기업을 좀 여쭤볼게요. 엔비디아 좀 여쭤볼게요. 엔비디아가 지금 결국에 $100가 지금 좀 무너진 상황, $100 하회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H20 수출 뭐 규제 이어서 이번엔 화웨이에서 지금 네. 중국에 대량으로 첨단 그 반도체 칩 생산하겠다고 주겠다고 하니까 이게 이것까지 더한 거잖아요 지금. 네. 예. 엔비디아도 여러모로 딥시크 사태 이후로 확실히 그 엔비디아의 증시 영향력, 그다음에 내러티브 많이 훼손이 된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요즘에 저희 서학개미 분들 네.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 이야기는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러네. 그죠 한참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체감상 원래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부터 다들 막 되게 들떠가지고 어떻게 나올까 이런 기대를 팔란티어로 했는데 옮겨갔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뭐 팔란티어도 비슷한 처지에 예, 처해 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AI 주식들이 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건 맞고 그게 이제 중국 쪽의 영향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또 그 가운데 트럼프 관세, 그 트럼프의 이제 대중 규제 정책들까지 같이 더해지면서 여러모로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국이 저렇게 화웨이를 밀어주고 네. 또 딥시크와 같은 중국 내 AI 업체들을 밀어주면 줄수록 미국도 엔비디아에 대한 규제 여기서 더 세게 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드라이빙을 걸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죠. 중국과 지금 경쟁을 하는 게 무역뿐만이 아니라 AI 쪽에서 패권 경쟁을 그렇죠. 하게 예. 되는데 이 패권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엔비디아의 GPU가 필요합니다. 뭐 가성비 좋은 이런 칩이 아니라 첨단 고사양 칩, 고성능 칩이 필요한데 이거를 계속해서 엔비디아를 발 묶이게 만들까? 저는 이 전략, 이 트럼프가 지금 구사하고 있는 규제는 오래 가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죠. 동시에 그냥 주식 측면에서 봐도 저희 뭐 길을 가는 분들 붙잡고 물어보면 열의 9은 엔비디아 좋은 기업이라는 거 다들 알잖아요. 네. 근데 주식 시장에서는 그동안 좋은 주식은 아니었죠. 너무 비쌌으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근데 엔비디아도 이제 좋은 주식이 되어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엔비디아 그 $100 깨진 시점에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 판단 지표로 활용하시는 12개월 선행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20배가 깨져서 16배, 18배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냐면은 2016년대 밸류에이션이에요. 그 당시 때 엔비디아 보시면은 AI나 데이터 센터로 돈을 버는 업체가 아니었는데 그 정도의 밸류에이션까지 내려왔다라는 거는 지금 엔비디아가 그만큼 최근의 주가 조정이 과매도 성격이 강하다라고 보고 있죠. 저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봐도 지금 뭐 환경상 외부 환경상으로는 엔비디아를 포함한 AI 업체들 좀 그 쉽게 손이 나가기 어려운 환경이기는 한데 단순 주식시장 밸류에이션 이 이익 관점 이런 순수 주식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들은 지금 좋은 주식이 되어가고 있다. 아, 좋은 라고 주식이 이야기를 되어가고 있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중국에다가 매출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네. 근데 중국의 매출을 막아버리는 상태가 되면 매출의 30~40%가 줄어드는데 네. 그러면 지금 밸류에이션을 아까 이제 16배로 내려 16, 18배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는 중국도 들어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한 2~3년간의 오버 캐패시티가 다 들어간 건데 네네. 과연 지금부터 그 뒤에 2~3년 동안 이만큼 계속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중국에다 못 팔게 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과거에 있었던 실적을 계속 낼 수 있을까? 그 부분들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때문에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가 그 2월달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도 투자자들의 반응도 시큰둥했고 그쵸. 주가도 계속 흘러내렸는데 그냥 단기적인 현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중국에다가 물건을 파는 거 전면 금지하지는 않을 것 같고 아. 팔 때마다 라이선스를 받으면 그 비용들은 떠안고 가야 되겠죠. 근데 중국 말고도 미국 내에서도 저는 돈 나올 때는 얼마든지 더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뭐 데이터 숫자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아마 이제 뭐 4개월 뒤에 나올 텐데 매년 9월마다 그 정부에서 미국 전역 기업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산업별로 실태 조사를 해요. 그 항목 중에 그 가장 요즘에 눈에 띄게 보고 있는 게 그 당신네 회사들 지금 AI를 업무에 얼마나 활용하고 네. 앞으로도 활용할 계획인가라는 것들을 산업별로 조사를 해보면은 거의 2023년도까지는 그 2년 전까지는 그냥 인터넷 저희가 이름만 들어도 테크 업체들만 거의 몰빵해서 다 활용했는데 작년 거 데이터를 보니까 뭐 부동산, 금융, 그다음에 교육, 의료 이런 다른 쪽들로 다들 AI 쪽들이 확장이 되고 AI를 업무에 활용하려는 기업들이 확장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은 AI 업체들, 반도체를 팔거나 소프트웨어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돈 나올 때가 더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중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시점부터 당장 뭐 2~3개월이 아니라 1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각들로 봤을 때는 AI의 이 거대한 그 메가 트렌드 투자 사이클은 저는 아직 끝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테슬라 좀 여쭤볼게요.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 지금 몇 시간 안 남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죠. 이제 내일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 나오니까. 네, 예. 지금 뭐 나오기도 전에 뭐 저가형 모델
출시가 연기될 수도 있다. 뭐 네, 안 카더랍니다. 좋은 이야기들만 뭐 계속 뭐 여러 나오는 가지 거죠. 막 네. 나와요. 나오고 지금 또 나온 얘기 중에 하나는 보니까 워낙 중국에서 지금 테슬라가 안 팔리다 보니까 네. 지금 테슬라 그 모델 Y 네. 요거 신청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5년 무이자 금융 지원을 해준대요. 그런 이제 무이자 할부 판매까지. 시기로 접어들었네요. 네, 지금 나왔어요. 네, 음. 그러니까 신형 모델 Y 구매하는 중국 소비자에게 5년 무이자 금융 지원. 네. 네, 뭐 이 정도로 하고 또 지금 실적 이미 뭐 하향 조정도 했고 네, 맞습니다. 이제 근데 가이던스도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1분기 예. 실적보다는 가이던스가 그러니까요. 중요하고 예. 지금 그 테슬라가 여기도 거의 관세 직격탄을 맡게 된 맡고 있고 맡게 될 업체들이니까 이 관세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가이던스의 관세에 대한 충격들이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이게 저는 관건이다라고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거기다가 네. 원래 테슬라 굉장히 좋아하는 그 웨드부시, 네. 켄 아이브스도 지금 뭐 목표 주가 하향 조정했고. 예, 되게 그 혼란에 빠져 계신 것 같더라고요. 혼란에 왜냐하면 빠져 예, 트럼프의 이 행보 때문에 네. 그 결국엔 저희가 초반에는 그 테슬라는 이제 머스크 때문에 주가 네. 계속 날아간다, 네. 뭐 달러라까지 간다라고 했다가 지금 못 가는 것도 결국엔 이거 같아요. 엔비디아랑 좀 사례를 비교해 보면은 네. 아무리 내러티브 스토리가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거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실적이 안 따라주면은 결국엔 주가는 그 내러티브에 합당하지 못하게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최근에 테슬라가 보여준 주가 흐름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익에 대해서 지금 여기는 자신감도 이익 추정치도 계속 내려가고 있고 전기차나 자동차 업체들 보면은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이익 추정치들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자동차들은 별로 상황들도 좋지 않죠. 이익이 내려간다라는 거는 주가가 빠져도 밸류에이션이 덜 싸졌다라는 것들을 그렇죠. 의미합니다. 예. 지금 테슬라가 딱 그 위치에 있고 여기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 주가로 낙폭은 과대한 게 맞죠. 고점 대비 거의 50% 빠졌으니까. 근데 여기서 내가 테슬라를 이 가격대에서 주어서 뭐 한두 달 안에 수익률을 메이크업 하겠다. 이거 여기에 따른 뭐 기회비용 리스크 대비 수익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테슬라 주가가 이제 정상화되고 테슬라에 대한 전망들의 시장의 부정적인 시각들이 환기가 되려면은 뭐 머스크가 복귀해서 이제 절치부심으로 잘 운영해 가겠습니다. 이러한 좀 뭐 CEO의 그 변화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거보다 여기도 결국에는 전기차 쪽에서 숫자를 계속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숫자 만들어지는 걸 기대하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달력 기준으로 뭐 올해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 이후에나 저는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그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FSD나 휴머노이드 이쪽 옵티머스 요건 어떻게 보세요? 요거 되게 좋게 보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죠. 근데 여기도 아직은 숫자를 잘 못 만들어내잖아요. 한 6월 달쯤이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특히 FSD는. 그렇죠. 6월 달인데 지금 국면은 다들 사람들이 내러티브보다는 일단은 눈에 보이는 숫자 좀 이게 확인하고 중요하다. 싶어하는 이게 거. 가장 근데 중요하니까. 테슬라는 솔직히 눈에 보이는 걸로 가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 어떻게 보면은 뭐 이중 함정에 빠진 거도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테슬라의 뭐 미래는 밝을 수는 있을 거긴 하지만 네. 지금 뭐 한두 달 이내에 그 테슬라를 가지고 플레이를 한다 했을 때 저는 위험 대비 변동성, 위험 대비 수익의 크기는 그 기대만큼 못 칠 거다. 못할 것이다. 확실히 테슬라보다는 엔비디아를 더 좋아하시네요. 네, 뭐 그 M7 내에서는 저는 엔비디아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들 약간 AI 관련주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좀 더 매력적이지 근데 않을까. 테슬라도 AI 관련주잖아요. AI 도조도 관련주는 있고, 도조도 슈퍼컴도 있고 근데 있고. 여기 네. 이제 막 태동한 그 업체라고 보시죠. 그쪽에서는 이제 뉴비이고 지금 약 일종의 좀 고인물들에 의지할 필요가 있으니까 저는 엔비디아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여기에 좀 의존 더 좋은 시각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이제 월마트하고 홈디포 CEO 네. 만났나요? 만난다고 했는데. 만날 예정이라고 예, 들었습니다. 원래 월요일에 만난다고 했는데 예, 만나서 결국에는 관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거기 들어온 대부분의 제품들이 다 중국산이 많다 그쵸. 보니까. 예. 이게 지금 어떻게 트럼프가 궁지에 몰린 또 하나의 증거죠. 지금 이번 월마트 무역 CEO를 만나. 네, 예. 무역 전쟁은 사실 중국이 좀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2018년도 때에는 미국이 우위에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중국이 좀 더 우위에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그 반도체 관세 개별 관세 반도체 관세를 지난주에 뭐 상호 관세에서 제외하겠다라고 했을 때 또 나스닥이 한 번 더 위로 주가가 네. 빵 떴잖아요. 그때 이제 트럼프 그 이후에서 나와서 이야기한 게 아니 지금 나는 상호관세를 제한 거지 개별관세 부과할 건데 왜 가짜뉴스 퍼뜨리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언론들이 비판했는데 그거는 일종의 저는 블러핑이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죠. 지금 미국 내 전체 수입되는 여러 가지 제품들 중에서
스마트폰이랑 그다음에 TV 모니터, 패널 모니터 이거는 중국산이 80% 이상 다 차지해요. 패널은 관세를 중국한테 그렇게 부과해 버리면은 뭐 애플 같은 그 애플 아이폰이나 그 다른 뭐 TV 같은 것들 굉장히 가격들은 점프되는 거 이제 시간 문제의 일이고 이거는 미국 내 소비나 인플레이션들을 더 추가적으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들을 트럼프도 그 좌시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우회적으로 보여줬다. 이번 개별관 그 반도체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 예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월마트 CEO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 소비 유통 업체들도 트럼프한테 계속 읍소는 할 것 같습니다. 이 관세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이들이 바로 여기들이고 아마도 이번 그 1분기 미국 실적 시즌 때에도 관세 이야기가 거의 주를 이룰 것 같아요. 가령 이제 아직 관세가 부과되기 전이었던 그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분기 실적 시즌 동안에 S&P 500 기업들 중에서 관세가 나는 신경 쓰인다. 관세 걱정된다. 관세에 뭐 대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관세 이야기를 꺼낸 기업들의 수가 200개가 넘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2018년도, 19년도 미국과 중국이 죽어라 무역 분쟁했을 때에도 180 업체가 넘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많은 기업들이 관세에 대해서 불투명성들, 불확실성들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고 이 기업들의 수는 이번에 1분기 때 더 높아질 거다. 이렇게 기업들의 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들도 마냥 가만히 앉아서 뭐 사업 계획 수립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백악관 쪽이나 정치권에 계속 연을 대면서 이 관세에 대해서 본인들이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나 혹은 전체적으로 유예할 수 있는 방안들, 대안들 계속 검토해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그 의견을 일부 첫 단계를 수용한 게 이번에 월마트 CEO를 만난 그 자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달러 저희가 세라메이카 얘기했지만 지금 미국 달러 같은 경우 달러 인덱스 100 깨졌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엔화도 140이 이제 네. 무너질까 말까 보고 있고 네. 우리나라도 1,400원 밑으로 갈까 말까.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는 1,400원 이하 가면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이제 한 부류가 계시고 네. 아니다. 이제 계속 달러 약세기 때문에 네. 원화도 계속 강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분들이 계신데 환율은 어떻게 보시나요? 환율이 사실 제일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전 달러와 약세, 이 세라메이카 현상은 오래가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도 저도 1,400원대 이하는 올해 안에 쉽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달러 약세로 인해서 워낙 강세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이 방송을 하는 것도 서학개미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서학개미 분들이 워낙 미국 주식 많이 사러 가잖아요. 그렇죠. 이전과는 다르게 미국에 대한 미국 달러에 대한 구조적인 수요 증가가 있어서 환율이 1,400원대 이하로 내려가기보다는 지금 이 레벨에서 1,450원대 이 중반 레벨에서 계속 조금 보합권, 박스권의 흐름을 저는 가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 가격까지 짧게 여쭤보고 싶은데 네. 금 가격도 그럼 뉴 노멀이에요? 3,000? 3,400. 3,400 일단 3,400. 3,000 넘는 순간부터 뉴노멀이 네, 아닌가라고 눈으로는 아니고. 보고 있고 이 금은 뭐 중간중간에 반락은 한 번씩 하겠죠. 네. 워낙 좀 많이 오른 측면도 있고. 그런데 이 트럼프가 집권해 있고 또 여기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지정학적 위기가 상수화되는 시기에는 금은 이제 저희 계좌에 포트폴리오라고 불리는 저희 그 계좌의 일부는 계속 좀 들고 가야지 그래요? 좋지 않을까. 일부가 몇 퍼센트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뭐 10% 내외 10% 정도는 정도? 예, 마음에 그래도 시장이 흔들릴 때 심신의 안정을 황금색 금을 보면서 좀 달랠 수 있는 수준이 저는 10%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폭락했을 때 금 팔아서 다시 사야 되니까. 네, 맞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를 대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월가 이슈와 종목 짚어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을 향해 또다시 강한 비난을 퍼부었죠.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파월 의장을 주요 패배자 그리고 너무 늦게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지칭하며 금리를 당장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이미 크게 떨어졌고 사실상 인플레이션 없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실제로는 식료품을 비롯한 생활 물가는 여전히 상승세고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의 물가 수준도 아직 달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발언 직후 뉴욕 증시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다우지수 100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도 2.6% 가까이 하락하면서 일제히 밀렸습니다. 트럼프와 파월 의장의 갈등은 유구하죠. 과거 2018년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자 트럼프는 파월을 적이라고 부르면서 공개적으로 압박한 바 있고요. 최근에는 파월 의장의 해임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물론 연준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고 의장을 해임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처럼 연준을 향한 압박이 거세질 경우 시장의 불안정성과 인플레이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간밤 대형 기술주들이 하락을 주도한 가운데 타격을 입은 종목 중에 테슬라 역시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기업 시총 10위 밖으로 순위가 밀렸는데요. 6% 가까이 떨어지면서 주가도 227달러 선까지 하락했습니다. 연초 대비로는 무려 44%나 주가가 빠진 상태입니다. 직접적인 이유는 역시나 실적에 대한 불안 때문인데요. 1분기 차량 인도 대수가 33만 6천 대 수준이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4만 대 이상 적었고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13% 정도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게 단순히 공급망 이슈 때문이 아니라 수요 자체가 씻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일론 머스크 CEO의 정치 활동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정부 효율성 부서에서 발언이 좀 많았는데 이게 테슬라 CEO로서의 집중도나 브랜드 이미지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이럴 때일수록 머스크가 로봇이니 자율주행 택시니 이런 미래 그림 말고 눈앞에 있는 실적부터 챙겨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웨드부시 증권은 테슬라 상황을 코드레드, 즉 긴급 경고 상태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테슬라는 우리 시간으로 4월 23일 새벽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과연 머스크가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주가 흐름을 되돌릴 수 있을지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처럼 시장이 불안한 시기 의외의 종목이 또 돋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코카콜라인데요. JP모건이 최근 코카콜라를 폭풍 속의 항구라고 표현하면서 연말 목표 주가를 기존 74달러에서 78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폭풍 속의 항구, 말 그대로 시장의 혼란 속에서도 믿고 피신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뜻이죠. 실제 수치로도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코카콜라 주가는 17%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S&P 500은 14%나 하락했습니다.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코카콜라는 오히려 초과 수익을 낸 겁니다. JP모건의 분석에 따르면 코카콜라는 전 세계에 걸쳐 사업을 분산해 놓은 구조 덕분에 한쪽 시장이 부진해도 다른 쪽에서 만회할 가능성이 높고 또 가격이나 포장 전략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소비자 수요 변화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최근 관세 전쟁 이슈에서도 주스 원료는 국내외에서 병행 조달이 가능하고 알루미늄이나 혹은 철강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도 포장 전략이나 통합 조달 시스템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참고로 코카콜라의 경우에는 오는 29일 개장 전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처럼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이러한 방어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월가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월가 리포트였습니다.
네, 앞서도 다뤄봤던 전기차, 미국 전기차 기업이죠. 테슬라. 올 들어 주가가 40% 이상 하락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현지 시간으로 22일이죠. 1분기 실적 공개합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월가 전망은 지금 좀 보수적인 상황이고 테슬라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 또 아울러서 국내 현대차, 기아 영향까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전략산업분석팀 이재일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지금 저희 테슬라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투자한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관세 때문에 또 테슬라 영향을 받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언제 반등하나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실적을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오늘 실적 발표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좀 딜레이 되고 있는 부분들, 연기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리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상당히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테슬라가 1분기 때 판매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기대치를 상당히 좀 많이 하회를 했거든요. 뭐 원인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모델 Y가 신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1월 달에 이제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2월 달, 3월 달부터는 조금 다른 원인들이 작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인 활동들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일단 소비자들의 반감이 좀 많이 쌓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민주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테슬라들 판매가 좀 감소한 모습이 나타났고 네. 중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무역 전쟁이 격화가 되면서 테슬라에 대한 어떤 반감이 높아지면서 판매가 또 감소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대외 변수들에 의해서 판매가 많이 감소를 했고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실적이 지금 좋게 나오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중국 시장 보험 등록수 지금 4월 3주차가 나온 거 보니까 6,800대.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직전주 대비로는 25.9% 증가한 수치고 추세로 보더라도 지금 추세 자체는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뭔가 관세 폭탄 맞기 전에 빨리 사겠다 이런 거예요? 아니면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중국 쪽을 보게 되면은 네. 모델 Y가 출고 지원이 좀 많이 되면서 네. 대기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대기 수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팬분들이 분명히 네.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차가 나오면 바로 가져겠다라고 이제 대기를 걸어놓은 상태에서 그분들이 4월 달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인도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어쨌든 테슬라의 어떤 팬분들 제외하고도 전체적으로 시장 저변을 다 봐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이 격화가 되면서 중국 내에서도 보이콧 아메리카 기류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산 상품들을 사지 말자, 구입하지 예. 말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4월 달에 일시적으로 그런 선수 효과를 해서 좋은 것인지 그리고 이게 과연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무역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테슬라의 국내 판매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차 효과가 있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결과로 보면은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관세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딱 팬만 산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러니까 초기 수요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 주문 수요 이런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까지는 사실 나온 대로 다 팔릴 것 같아요. 뭐 몇 달 동안은 충분히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겠지만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이상으로 판매를 해야 되죠. 소비자 저변을 늘려야 되고 그리고 판매 대수가 작년보다도 올해 얘기했던 것처럼 20에서 30% 판매가 더 늘어나기 위해서는 네. 더 많은 이제 소비층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관세 전쟁이 마이너스적인 요인을 분명히 좀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인 행보가 미국 네. 내에서 좀 상당히 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 오너들에 대한 어떤 위협 행위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딜러십에 대해서 어떤 방화 같은 뭐 이런 굉장히 좀 폭력적인 사건들이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은 무역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테슬라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 타격이 상당 기간 판매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는 이제 빨리 일론 머스크가 다치 수장 말고 지금 빨리 그 테슬라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이게 반감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다치 수장 자리에서 칼을 휘둘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에 임기가 정해져 있는 거고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아마 올해 중순 정도면 임기가 끝나서 예. 이제 테슬라 CEO로 이제 복귀를 해서 경영에 집중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근데 이게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투자 심리 완화에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데 굉장히 좀 중요한 모멘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어떤 테슬라 브랜드 이미지 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일론 머스크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발언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굳어진 측면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어떤 유럽이나 이제 중국 그리고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계속해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완전히 분리가 되는 데에는 분명히 좀 시간이 필요할 거고, 또 일론 머스크로서도 상당히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이미지를 분리하는데.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복귀만으로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브랜드 이미지를 회복할 것인지, 뭔가 이제 시장에서 와우할 만한 그런 어떤 신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새로운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서 좀 분위기를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뇌피셜로는 네. 도지를 간 이유가 분명히 뭔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올 때는 내가 뭘 가지고 나왔어. 도지를 하면서 뭘 가지고 나왔어. 예를 들면 FSD 승인 나 다 받았어. 내가 이렇게 힘들었지만 뭐 이런 걸 통해서 자기 테슬라로서의 합리화 이런 것들이 뭐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머스크가 테슬라를 위해서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게 FSD 승인 받는 거 말고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나요? 사실 초기에는 사실 작년 같은 경우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말씀하신 것 같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가 과연 어떤 것들을 얻어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현 시점에서 봤을 때에는 얻는 것보다는 잃은 게 훨씬 더 컸다. 네. 그리고 이걸 얻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치적인 스탠스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 건데, 사실 그거를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지금 플러스보다 마이너스 더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 어떤 뭔가 정부로부터 어떤 페이버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펀더멘탈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FSD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기술적인 완성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허가도 얻어내야 되고, 그리고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야지만 이게 더 많이 확산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술적인,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까지 첨단 기술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오토메이커들도 따라가지 못하는 선두에 있었다는 이미지를 다시 회복하는 게 가장 급선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 대표님이 말씀 주신 이제 머스크가 트럼프와의 브로맨스를 유지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걸 왜냐하면 승인을 예, 했죠. 예, 그 네. FSD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른 승인도 있겠고, 또 이 얘기도 있어요. 지금 그 ESS 사업에서 여기에서 이제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이 LFP 배터리에 대해서 관세 품목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굉장히 ESS 쪽에서는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UBS에서 그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이유에 대해서 ESS 만약 LFP 배터리 관세 매겨버리면은 이거 타격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네. 조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결국에는 관세 협상 부분이 많은 부분이 좀 해결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품목 하나하나만 따지면은 약간 유불리가 있겠지만, 저희가 아주 큰 그림에서 봤었을 때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어떤 가격 전략들,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저가형 모델들을 앞으로 출시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도 뭐 $2만 달러대로 대량 생산해서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의 근거를 보게 되면 사실은 거기에는 결국에는 중국 시장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전 세계 최대의 어떤 생산 공장, 그러면서 가장 낮은 가격에서 모든 부품들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 싼 가격을 토대로 해서 저가형 EV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저가형 모델들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지금 그 전제 조건 자체가 사실 흔들리고 있죠. 왜냐하면은 중국산 부품에 대해서 굉장히 고유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하고 이제 계속해서 관계를 차단하라고 이제 좀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그런 저가형 모델들 혹은 저가 품목들의 출시 시점이나 계획들이 많이 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던 계획도 보면 멕시코에서도 공장 증설을 해가지고 이제 저가 차량 생산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USMCA 때문에 갈등 겪으면서 무산이 됐죠. 그리고 중국 쪽에서 저가형 모델 출시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언제 다시 재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세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테슬라 같은 메이커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그것도 좀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빨리 해결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가형 모델을 못 만드는 이유가 관세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가형 차량 이제 지연되고 이러면서 결국은 실적도 나빠지고 가이던스도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가이던스에서 제가 봤을 때 올해 한 20에서 30% 정도 판매가 증가할 것 같다라고 이제 지난해 하반기 정도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 네. 부분은 분명히 이제 뭐 사이버 트럭 뭐 양산도 있었겠지만 분명히 저가형 모델 Y 출시 계획도 포함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지연이 됐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있던 모델들의 판매도 감소한데 플러스 추가적인 신모델 출시가 또 지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판매 계획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하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 뭐 작년에서 올해도 이제 역성장한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또 시장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테슬라 주주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보게 되면 사실 주가는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악재도 이미 다 반영이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는 뭐 악재가 반영돼서 싸다라는 것 플러스로 어떻게 하면 여기서 좀 반전을 이뤄낼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길까 요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사실 1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에 통상적으로 1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에 연간 판매 전망이나 그리고 연간 실적에 대한 전망들이 대부분 이제 조정을 받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많은 부분 주가가 조정이 완료가 되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주가 반등이 나왔던 거는 이제 3분기 때부터였었는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FSD 관련된 업데이트된 플랜들하고 그리고 어떤 테슬라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다시 강조하는 이벤트들이 하반기 때 좀 몰려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생각했을 때는 작년하고 조금 비슷한 흐름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여전히 강한 모멘텀을 기대하기보다는 네. 뭐 주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떨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여전히 이제 좀 높지 않은 수준에서 주가 좀 형성이 될 것이고 횡보 정도. 네, 횡보 정도로 보고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주가가 반등 모멘텀을 찾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지난해랑 좀 유사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중장기적인 플랜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상반기 내에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해도 괜찮은 구간일 수 있겠네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예. 굉장히 좀 복잡한 측면은 복잡. 사실 지금 테슬라의 어떤 개별적인 이슈도 있지만 네. 지금 관세 전쟁이라는 더 큰 어떤 예. 매크로 이벤트가 있고 여기에 아까는 테슬라가 굉장히 좀 핵심적으로 엮여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테슬라는 중국에서 세계 최대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고 중국 시장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어떤 제조 회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도 자체적으로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있죠. 예. 하지만 중국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뭐 미국에도 늘리긴 하겠지만 네. 사실 지금 모델 Y의 신형 모델도 가장 빨리 생산되는 데가 지금 중국 공장이죠. 상해 공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토메이커들 중에서 중국 비중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해요. 사실은. 아. 예, 그래서 뭐 다른 이제 뭐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도 중국 시장에서 이미 다 철수를 했고 네. 많은 메이커들이 다 중국에서 발을 뺐는데 사실은 테슬라는 뒤늦게 들어가가지고 중국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중국하고 지금 굉장히 많이 좀 묶여 있는 케이스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고선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은 단점으로 보이지만 솔직히 1년 전만 해도 제 개인적으로 테슬라를 살 때는 미국에도 포트폴리오가 있고 중국에도 그러게요. 있고 공장도 양쪽에서 짓고 그러게요. 그래도 굉장히 좋아.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양다리네요. 다변화야. 이랬었는데 갑자기 올해 들어서 확 바뀌더니 이제 이상해졌잖아요. 관세 때문에. 근데 이제 네. 그 부품들을 수입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공장이 기가팩터들이 다 각 지역마다 있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 그러면은 그 부품들에 대한 관세를 면제만 해줘도 어떻게 생각하면 일단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USA, 메이드 인 유럽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머스크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상황까지 예상을 했을진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나라 그 지역에서 만들어서 그 지역에 팔겠다. 그래야 물류 비용도 싸지니까 배로 이제 움직이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이 꼭 악재로만 무조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일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영향력을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에서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최고 부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만큼 강력한 브랜드 파워 그리고 네임 밸류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관세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비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어떤 좀 일론 머스크의 입장을 고려한 정책 결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아주 크게 부각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제일 좀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현대기아차가 옛날에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잘 나갔었거든요. 네. 거의 뭐 현대 스피드라고 할 정도로 중국에서 굉장히 고속으로 성장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너도 나도 이제 중국에 투자를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네. 사실 현대기아차가 그러고 나서 중국에서 몰락하는데 뭐 한 2, 3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결국 원인은 뭐였었냐면은 저희가 사드 배치를 하면서 중국하고 어떤 정치적으로 마찰을 빚기 시작을 하면서 예. 중국 내에서 인기가 확 식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 소비 시장은 굉장히 좀 자유로운 시장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정책 결정이나 이런 외부적인 변수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갈등이 격화가 됐었을 네. 때 거기에 있어서 이제는 미국산 제품들에 대해서 우리 사지 말자 이렇게 좀 중국 정부에서 분위기를 조성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거를 피해가기가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반미 정서가 확대될 수 그렇죠. 있고. 반미 정서 확대되기 예. 시작하면은 그게 이제 판매가 훅 꺼지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날 로고를 수 있기 T를 때문에. 띄면 되잖아요. 로고 T를 띄기. 네, 그 그럼 지난번에 어떻게 본 것 되는 같은데. 거예요? 아 요즘 에슬라? 그런 것도 네, T자 띄더라고요. 에슬라가 되네요. 에슬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좀 많이 우려를 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끝난 거냐? 그러면은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끝나면은 어느 정도 바닥에 닿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정말로 장기화되면은 그러면은 아직 한 번 더 남은 거 아니야?라고 이제 좀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불확실한 상황이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예. 그럼 이제 테슬라 팔고 현대차 사는 건가요? 저희도 사실은 만만치 않게 관세 리스크 네.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제 좀 고통을 받고 그러게요. 있는데 그래도 테슬라보다는 좀 상황은 좀 빠르게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랑 이제 협상을 하는 협상하죠. 과정에 예. 들어가게 될 거고 사실 굉장히 좀 심플하다고 생각해요. 미국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얽힌 게 많고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협상이 빨리 끝날 것 같지 않지만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협상 과정이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미 4월 달부터 자동차 수출 같은 경우에는 25% 관세를 물고선 지금 미국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메이커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게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안 오르지만 5월 달, 6월 달에 되면은 신차 가격이 폭발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다들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신차 가격이 오르면은 이제는 중고차 가격도 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자동차가 이제 미국 물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2분기 때는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25% 관세를 과연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이거는 너무 쉽지 않은 결정이다라고 지금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뭐 지금도 이미 좀 많이 지연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본격적인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기 전에는 해결이 될 거다라고 이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되게 막 좀 약간 구닥다리 질문일 수 있는데 그 현대차 하면은 그 미국에서 그 옛날에 그 CD 세그먼트 쪽으로 이렇게 비중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 현대차 전기차는 어느 쪽을 포지셔닝 하는 거예요? CD 세그멘트는 이제 소나타 뭐 예전에. 이런 차종들, 예. 이제 세단 차종들 예전- 말씀하시는 건데 네. 뭐 정확한 표현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현대기아차가 최근에는 전기차를 미국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SUV에 집중을 많이 하고 SUV. 있습니다. SUV죠.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도 SUV 타입으로 나온 것이고, 네. 뭐 기아 같은 경우도 EV6도 뭐 SUV랑 비슷한 타입으로 나와서 아이오닉 6가 그 조선의 포르쉐라면서요. 아이오닉 6는 이제 세단으로 나온 타입이고요. 그 조선의 타이칸. 네. 그런 닉네임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예, 디자인도 디자인이 비슷했고. 비슷해서 예. 그만큼 예쁘단 소리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오닉 시리즈가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약간 좀 미래지향적으로 나와서 예쁘더라고요. 기존 세단하고는 좀 차별화되는 이미지로 상당히 좀 호응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차량들 디자인이 굉장히 굵거든요, 선이. 왜냐하면 국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디테일한 부분을 많이 신경 쓰는데 미국은 워낙 또 땅도 크고 하다 보니까 웬만큼 굵은 디자인이 아니면 좀 티가 안 난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디자인적으로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오닉이 그런 측면에서는 좀 미국에서 좀 먹어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오닉 5가 얼마 전에 본격적으로 가동한 메타 플랜트에서 현지 생산이 되고 있어서 지금 판매량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현대기아차 EV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다. 거기에 더해서 하이브리드. 요즘에 현대기아차가 모든 SUV 라인에 하이브리드를 다 넣고 있는데 이게 또 미국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차 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선두를 달리고 있는 모습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 관세에 대해서 중국 차들 가격 올라가면 경쟁할 필요 없고 그다음에 테슬라랑 그러면 경쟁을 할 수 있어지는 수준까지 올라올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지금 테슬라가 좀 내려가고 있고 네. 현대기아차가 올라가고 있어서 이런 추세가 지속이 된다면은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메이저 플레이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메이저라고 한다면은 테슬라가 뭐 한 압도적이긴 하지만 그 다음으로 GM, 뭐 현대기아차 이런 식으로 좀 포지셔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탑 3 안에 들어가는 EV 메이커가 된다고 하면은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적은 어때요? 그러면 곧 발표하죠. 1분기 실적. 네, 1분기 실적 이제 곧 발표를 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1분기 때 죄송합니다. 네. 현대기아차 판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관세 영향도 1분기 때는 없었기 때문에 판매 데이터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환율 조건도 좋았죠. 1,400원 중반대까지 환율이 오르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수혜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좀 실적에 대해서 아주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게 왜냐하면 저희가 1분기 때 실적이 좋았다 치더라도 2분기 때 본격적으로 관세 영향이 발동이 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 때 너무 좋은 실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2분기 때 그만큼 또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분을 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완성차 입장에서도 사실은 실적의 변동성이 너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1분기 때 좋았다가 2분기 때 갑자기 관세 때문에 확 꺾인다. 이렇게 좀 실적을 보여주기보다는 아무래도 2분기 때 미리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선반영을 해가지고 1분기랑 2분기의 실적을 조금 덜 이제 차이가 나게 이렇게 좀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분기 실적 자체가 지금 워낙 외부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이제 주가에 크리티컬한 영향이 미치는 않겠지만 실적은 무난한 어떤 컨센서스에 부합되는 정도의 실적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미국만 봤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조그만 차들을 이제 포커스를 더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캐스퍼 EV를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짜 영향력이 있을 정도의 판매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EV 판매가 완성차 실적에는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EV의 수익성이 내연기관차보다는 좀 낮기 때문에 EV 판매 비중이 올라가는 거는 전체 전사 수익성은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특성이 있는 게 올해부터 환경 규제가 대폭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판매를 해야 되는 EV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모든 메이커들이 EV를 지금 시장에 많이 투입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 경쟁이 조금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인센티브라든지 판매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증가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유럽 시장에서 EV를 많이 판매하는 것은 지금은 단기적으로 크게 이제는 수익성에 도움은 안 된다. 다만 안 팔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페널티가 있잖아요. 저희가 벌금도 내야 되고 탄소 배출 부담금도 분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페널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유럽을 말씀드린 게 유로는 되게 강세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에 반해서 원화는 강세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유럽에다 좀만 많이 팔아도 그러네요. 수익이 좀 많아질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였는데 맞네요. 그게 별로 수익성이 없고 이렇게 대수나 이런 게 그렇게 영향이 줄 만큼이 아예 아닌 상황인 거예요. 참 유럽 시장이 작년에도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었거든요. 유럽의 경기도 안 좋고 거기다가 환경 규제가 계속 강화되다 보니까 완성차들이 굉장히 좀 힘들었었고요. 올해 들어와서는 작년보다는 조금 숨통이 트이긴 했습니다. 숨통이 트이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환경 규제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완성차들이 수익성보다는 규제를 이제는 좀 맞추는데 상당히 좀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다행인 건 뭐냐면 아직은 좀 상반기잖아요. 그래서 상반기 때는 그렇게까지 경쟁이 심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가 되면은 못 판 전기차 팔아야 되죠. 그러면 이제 하반기가 되면은 또 전기차 경쟁 굉장히 심해지면서 그러게요. 또 인센티브나 판매 비용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거는 이제 좀 하반기 때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주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현대차, 기아 아니면 또 뭐 현대모비스도 있을 거고 현대차 그룹주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현대차 그룹 일단 PER 밸류에이션을 따지면은 굉장히 낮습니다. 뭐 네. 이거는 작년에도 낮았고 올해도 낮은데 올해는 이제 더 낮아진 상태죠. 네. 지금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차가 작년 한 중순 정도에 주가가 30만 원 턱 밑까지 갔었죠. 뭐 네네. 29만 원대까지 갔었고 뭐 기아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 13만 원대까지 이제 주가가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주가가 빠졌는데 실적은 어땠느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실적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는 아니었어요. 실적은 여전히 좋았지만 네.
관세 문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제는 관세 문제 때문에 이제는 주가가 빠졌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 역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관세 문제를 제외한 펀더멘탈은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관세 문제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펀더멘탈상의 현대기아차의 주가 레벨은 작년에 저희가 봤었던 뭐 기아 같은 경우는 뭐 10만 원 초반대, 현대 같은 경우는 20만 원 중후반대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관세 리스크 해결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만 해결되면은 이제는 작년 수준의 펀더멘털 기반의 주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모비스 같은 경우를 네. 말씀을 드리면은 모비스가 사실은 굉장히 좀 사업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예. 올해 미국 쪽에 본격적으로 전두환 공장도 가동하기 시작을 했고 옛날에는 현대기아차를 소프트하는 롤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올해 뭐 최근 몇 년 들어서는 글로벌 OEM들로 많이 다각화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GM 같은 경우 현대차랑 전략적 파트너십 맺어가지고 이제 플랫폼도 공유를 하면서 서로 이제 생산도 이제 공동으로 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모비스가 여기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비스가 보면은 AS 쪽은 지금 계속해서 수익성이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모듈 쪽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차만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글로벌리 이제 타 OEM 쪽으로 뚫기 시작을 하면서 부품사로서의 위상도 올라간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구조적으로 많이 좋아지는 건 이제 현대 모비스 그리고 낙폭 과대가 되면서 관세만 해결되면 주가 오를 것 같은 건 현대기아차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좀 미증 씨가 우리 또 뉴욕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 요즘 잘 계좌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쵸. 예, 좀 오늘은 좀 기분 좋게 계좌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다행히 지금 선물은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은. 네. 한국이 한국이 보합이어서 미국이 조금 그래도 반등을 해주고 있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또 아시아 증시가 상당히 괜찮죠. 네. 예.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